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김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란입니다. 지난 2020년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도가 2019년보다 한 계단 상승한 3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광역지방의회 중 청렴도 등급이 상승한 것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유일하다고 하는군요. 네, 이번 지방의회 평가는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또 산하기관의 의회 업무 담당자 평가, 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지역 주민이 평가한 의정활동 및 의회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반부패 노력, 부패 사건 발생 현황 등을 평가한 결과라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그동안 김인호 의장을 중심으로 시의회 직원들 중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응대한 우수 직원을 뽑아 상을 수여하는 등 내부 청렴도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 결과 한 단계 상승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서울특별시의회는 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시의원 및 전 직원이 모두 합심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말에는 더욱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와 함께하는 의정포커스, 본회의의 주요 활동 소개와 함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가 지난해 11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51일간 열렸습니다. 11월 2일 개회식을 하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시정 연설을 개최했으며 이어서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요 시책 사업과 현안 과제 등 시정 전반에 걸친 정밀 감사를 실시, 잘못된 행정의 시정 요구와 함께 분야별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 질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11월 20일부터 12월 2일까지 또 12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상임위별로 민생 현안과 관련한 조례안, 동의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해 2021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12월 16일 제298회 정례회에서는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처리했고 12월 22일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 부의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김인호 의장은 제298회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현장형 의회, 정책, 입법형 의회로서 최선을 다해왔는지 자문하고 예산안 심의와 의결을 통해 앞으로 서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시정의 공동 책임자입니다. 예상치 못한 팬데믹 속에서 서울시장 곤란 특수 상황까지 함께 겪다 보니 시민을 향한 시의회의 책임과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으로 타협하고 조정하며 화합하는 모습, 사사로운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민생 안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택배 배달원, 대중교통 운전자, 보육교사 등 필수 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필수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전자투표를 통해 가결했습니다. 아울러 11월 2일, 11월 16일, 12월 2일, 12월 21일 4차례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 주요 현안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 감사,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고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을 비롯해 모두 178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했습니다. 2021년 서울시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강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 의결됐는데요. 네, 현재 서울 시민 모두가 힘든 상황인 만큼 불필요한 곳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욱 엄격한 잣대로 심의했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요 심의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1년도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서울시 예산안은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1,083억 원 늘린 40조 1,562억 원으로 서울시 교육청 예산안은 9조 7,419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총 7조 7,311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배치됐습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미래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 상권 발전을 위한 상권 르네상스 사업, 낙후된 전통시장 시설 개선, CCTV 확충 등 다양하게 편성된 예산은 2021년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사상 첫 40조 원을 넘는 2021년 서울시 예산안이 서울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국면에서 예산을 적기에 또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더욱 깐깐하고 꼼꼼하게 예산 심사가 진행됐다고 하는군요. 맞습니다. 방역 강화와 민생 안정 예산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정책엔 이슈에서는 서울시 재정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힘쓰시는 송재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함께 2021년 서울시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2020년) 작년 마무리를 하시고 또 2021년 올해 새해를 맞이하셨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1월 달을 방학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약간의 휴식도 같지만 실제 다음 해를 준비하는, 다음 회기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많이 활용을 하지요. 2021년 예산 심사에 대한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어떠실까요? 실제 예산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가 많이 늘어났고 법정 전출금들이 늘어나서 실제 서울시의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4천억 이상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불효불급한 예산들을 깐깐하게 살펴보고 민생과 관련된 예산들은 가급적이면 꼼꼼하게 챙겨보기 위한 이런 예산 심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이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적어진 게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올해 6,20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 실제 사업비만 놓고 보면 이제 지난해 23조 7,500억 정도 됐었고요. 올해는 23조 350억 정도 됩니다. 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4천억 이상이 감소를 했는데 지난해 당초 예산에 12조 한 9천억 되던 그 사회복지 예산이 올해는 13조 600억 정도 편성을 했으니까 이 와중에도 사업비가 줄어들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예산 1,300억, 1,380억 정도가 늘어난 거죠. 예산도 조금 늘어났지만 중요한 건 이 늘어난 예산, 이 전체적인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쓰지 못한 예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예산들이 있었는데 그런 예산들이 불용되고 이제 그다음에 이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그 2월 하는 데는 여러 가지 그 사정들이 있는데 2월 규모는 뭐 작지는 않습니다. 2월 된 규모는 한 5,400억 정도가 이제 명시 2월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명시 2월 된 사업들은 이제 도시공원에 대한 보상비나 이 전기차 보급이나 스마트 도시의 이 망을 구축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주변 환경이나 조건이 따라주지 못해서 약간 보류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그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코로나 때문에 명시월된 사업은 생각보다는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 심의 방향이나 혹시 원칙, 위원장님만의 원칙 이런 게 있으신가요? 어쨌든 제가 처음부터 저희 예결위원들께 이제 부탁드렸던 건 어쨌든 예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다. 예산은 어쨌든 지금 현재 서울시를 시대적인 반영을 내는 거고 또 서울시의 미래 가치를 우리가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여서 조금 더 치밀하게 꼼꼼하게 살펴서 준비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그 극복과 함께 이제 4차 산업이나 그린 뉴딜처럼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사업에 조금 중점을 뒀고 이 민생 현장인 그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조금 더 집중해서 주력해서 예산을 잡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2021년 계획과 각오가 있으시다면 어떠실까요? 뭐 아시겠지만 서울시는 4월이면 시장에 대한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시장에 어떤 분이 오시느냐에 따라서 많은 정책과 사업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민생을 챙기고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장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아주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2021년 위원장님의 활동과 활약 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제298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는 각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 보고와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안건 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며 51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식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서울혁신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갈등관리와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려면은 관련된 규범이라든가 조례, 규칙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행을 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피셔가지고 향후 미래를 좀 설계를 좀 더 선제적으로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총 11건의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있어서도 실효성 판단과 꼼꼼한 절차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통과시켜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돼서 이렇게 그 과정을 좀 제대로 거치지 않는 이런 집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지적 드리고요. 현 양곡 도매시장 부지가 양재 R&D 캠퍼스 조성 부지로 확정됨에 따라 농협 경제지주 소유의 토지와 하늘로마트로 사용 중인 시유지를 교환 취득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교환부지 면적의 확정 없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가 서울산업진흥원 본사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목적에 맞는 고유사업 중심의 사업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우리 고유사업에서 기획, 인사, 재무, 감사, 시설 운영 등에 대한 기반시설 관련된 행정 인력을 제외하고는 수탁 사업과 기존 인력 비율들이 거의 대동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의 용역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그에 따른 여러 수완 사업들의 균형의 추가 저는 흔들렸다고 봅니다.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심사에서는 성인지 예산제도에 관한 명확한 판단 기준과 평가 기준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시의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걸 근거로 해서 자치구까지 확산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럴 경우에는 뭔가 서울시가 모범적인 쭉 사례들을 만들어서 내려줘야 할 수도 있을 텐데 실제로 서울시도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이게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고 평가 기준도 별로 없어서 이것들이 옳다 그르다를 정확히 전달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또 서울시립대학교 전 임교원 중 여성 비율을 매년 1%포인트씩 늘려 25%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 기계적인 양성평등 실현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가 강북 아리수 정수센터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 수돗물 생산 과정과 정수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아리수 생산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아리수를 직접 운동하는 거를 약간 꺼리는 이유가 이제 그 냄새에 대한 불쾌감 그리고 이제 안전에 대한 불안감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냄새는 대부분이 다 이게 염소 때문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전염소도 있고 폐염소도 있고 그곳마다 계속 염소를 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염소 냄새가 안 날 정도로의 시간을 경과하는 그 지점에 염소를 투입을 한다거나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예산 배치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초등학교만 해서도 600개가 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게 사업 한 데가 보니까 370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절반도 못 치는 거거든요. 현장의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용역 결과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결과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냥 일반적인 수치만 봐도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용역 결과예요. 2020년 종료하기로 결정한 에코스쿨 조성 사업의 경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사업을 종료하려 한 것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한편 서울로 7017의 안전을 위해 지출되는 서울로 보안관 경비인력 용역비에 대해 많은 예산과 운영비를 지적하며 시설 보강에 대한 필요성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소득 청소년들의 문화 이용 활성화 지원을 통해 계층 간 문화 격차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우리 동네 키움센터 확충 사업 진행 과정 곳곳에 허점이 드러난 것을 지적하며 체계적 진행을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도 어떤 정책 제안과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식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세종문화회관이 9개 예술단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대표적 예술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고유의 대표 레퍼토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술적 성과를 책임지고 예술단 간 협업을 총괄해 총예술감독제 도입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단장님이 2년 단위로 바뀌세요. 2, 3년 단위로 바뀌시면 단장의 스타일에 따라서 일관성이 없이 매번 그 다른 스타일의 공연들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세종이 갖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뮤지컬단과 무용단과 합창단을 합쳐서 공연을 한다든지 국악단과 무용단만 붙이든 아니면 일부에 합창단을 붙이든 유동적인 그런 좀 프로그램을 좀 만드는 데 좀 집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립미술관에 대해서는 단순히 예산 사용 문제가 아니라 서울 시민을 위한 문화 향유의 문제이므로 예산안 수립과 집행 시 많은 신경을 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체 서울 예산을 그 집행되는 금액으로 봤을 때 미술관, 박물관들이 서울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으로 봤을 때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참 미흡하고 그래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할 때도 공격적으로 좀 하고 좀 지키는 노력들을 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위원회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에 서로가 좀 협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립미술관에 새롭게 구축되는 홈페이지는 많은 시민이 유입될 수 있도록 미술관의 관심과 방향성을 잘 수록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사회복지시설의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대부분이 시설 및 개인 통장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거에다가 한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걸 낙농원이나 이런 데서 지불하기는 좀 어렵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 건당 어제 나와서 얘기하실 때
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매번 그럴 수 없으니 그거를 복지재단에서 총리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시민 건강국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며 서울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한 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시 1인 가구 수가 전체 33.9%입니다. 이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앞으로도 60%는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정책 사업을 자살 예방 차원에서도 해줘야 된다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한편 필수 의료 장비 도입, 건물 정밀 안전 진단, EMR 고도화 등 시립병원 자본 보조가 전액 삭감하다시피 한 예산안에 대해서도 필수 의료 장비 도입이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지적했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2019년 8월 준공한 서남물재생센터 제1건조처리시설을 현장 방문해 설계 오류로 예산 낭비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현대화 시설에서 나오는 양까지 해가지고 함수율을 60% 늦추기 돼 있었던 거 아니겠죠? 그런데 현대화 시설에서는 영하 제2천을 쓰다 보니까 부식이 일어나. 근데 그걸 연계를 못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78% 함수율만 그대로 쓴단 말이에요. 그럼 265억을 돌려가지고 안쪽 자리가 됐다는 게 어제 그 얘기거든. 상습적 침수 피해와 교통난 해결을 위한 이수과천 복합터널에 대한 동의안 심사에서 본 사업 구간이 과천시 구간도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재정 부담금과 관련해 과천시와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경기도민들도 같이 이용하고 과천 시민들도 같이 이용하는 도로 민자라고 해도 이 비용들은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건설을 하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돈을 낸다고 해도 이 부분은 같은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제3자 공고에서 기준 통행 요금을 1,500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시민의 재정 부담을 덜도록 통행료 최소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후 건축물 정비를 활성화해 노후 건축물의 비율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특수학교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위클래스 설치를 강력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과거 토지보상금 횡령 사건의 손해변제를 위해 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해 보험료율이 인상 및 할증이 적용됨에도 서울주택공사가 내규를 변경해 보증 한도를 상향 조절한 것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굳이 보험금 수령 한도를 상향한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SH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보험료 인상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지난해 2,540만 원이었던 SH 전체 보험료가 올해는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공공개발기획단에 대해서는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공원 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사전소통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공공개발에 있어 시민의 공감대가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다각적이고 다양한 시민 참여 방안을 좀 발굴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내년에도 코로나가 잠재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하는 어택 방식도 고려를 해서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관문도시 조성 사업도 실적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다시 한번 원점에서 추진이 가능한 부분들을 점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통위원회가 서울시설공단에 대해 특정 이용자에 대한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콜거부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근데 지금 정비, 공무, 보험 보증, 퇴근 안마증 이렇게 해서 놓습니다. 지금
이용자 실명 제공을 해가지고 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좀 진상이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혼란피우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아예 이 부분들을 다 없애야죠. 2021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환승센터 등의 비용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쳐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사업비 분담이 불분명한 만큼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저희 부담금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선집행을 해야 되는 또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협약이 되든 뭔가 저쪽에서 부담금을 결정을 짓든 이런 내용 없이는 진행 못합니다. 솔직히. 코로나19로 인한 운송 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교통수단인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교육위원회가 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사립유치원 건물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 사업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질타했습니다. 어떻게 특수학급이 2층에 설치가 될 수 있어? 이 건물 자체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다 갖춰졌으면 2층이든 3층이든 상관한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미친 행정이에요. 2021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는 유례없는 전체 예산안 규모 축소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며 전반적인 예산안 수립의 흐름이 잘못됐음을 지적했습니다. 인건비나 기관 운영비, 학교 운영비, 교육사업비 일부분은 거의 감소가 안 됐어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약간 증가했고 반면에 이제 시설사업비만 이렇게 개폭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사업비는 삭감하기 굉장히 쉽죠, 사실. 쉬워요. 뭐라고 한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특히 학생들을 위한 학교 환경 개선 사업비를 50%나 삭감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하며 중복된 예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 한 해 우리 일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나와 가족 그리고 지인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화하고 있죠. 네, 그리고 언제나 갈 수 있었던 공연장이나 전시장, 영화관 등을 잘 가지 못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에 문화계도 새로운 돌파구로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한 해를 보낸 시민들. 대면과 밀접촉이 코로나19의 위험 요소로 떠오르며 쉽게 갈 수 있었던 공연장, 전시장, 영화관 등을 찾지 못하며 문화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런 시민들을 위로하고 문화공연계가 자생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언택트 전시공연입니다. 지친 마음을 달래주고 집에서 안전하게 문화를 즐기는 방법.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도시재생을 통해 새롭게 탈바꿈한 곳, 바로 서울 혁신파크입니다. 예전에 시약창고였던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현재는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굉장히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고 해서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전시장으로 들어서니 시약창고를 리모델링해서인지 층고가 높고 독특한 분위기가 눈에 띄는데요. 서울시립미술관의 피어서는 지난 5년간 서울시립미술관이 배출한 시민 큐레이터 이소미 기획자가 미술관 소장품을 해석해 기획한 전시인데요. 이소미 기획자를 만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획자님 안녕하세요. 전시 공간도 정말 독특하고 또 피어서 난 전시 제목도 굉장히 특별해 보이는데요. 어떤 전시인가요?
피어사라는 전시는 어떤 표면을 뚫고 넘어오는 그런 피어싱처럼 여성 작가들이 구성한 세계가 현실과 미래로 그렇게 넘어가는 장면을 상상한 전시입니다. 전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여성 작가들이 기존의 현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상상한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번째 파트는 전시장 공간을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지형으로 만드는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년간 회화 작업을 해오다 디지털과 설치 작업을 시작하면서 탈회화적 조형 실험에 집중하고 있는 윤인선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작가님 작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바퀴가 달린 입체 조형물들이 공간을 유형하고 서로 중첩되면서 스트라이프 패턴들이 겹쳐지는 어떤 놀이와 유머를 담은 작업입니다. 코로나19로 전시장에서 느끼는 생생한 감동을 전달할 수 없어 아쉽지만 또 다른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전시장을 거닐면서 작품과 작품 사이에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아 직접 초대를 해드리고 싶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져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작품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온라인 공간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1월 말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에서 공개되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전시 어떠셨나요? 코로나19로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못했지만 이 생생함을 그대로 1월 말에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분들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문화 갈등으로 마음이 헛헛하시다면 온라인으로 전시 관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서울특별시의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상관없이 의정 활동을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비대면 입법 체계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네,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의원의 의안 등록부터 동료 의원의 찬성 서명 날인, 의안 제출 그리고 본회의 심의까지 모든 과정을 전자화한 의안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의원이나 각 상임위원회 직원이 접수부서에 방문해 인쇄본 의안을 제출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클릭 한 번이면 의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접수부서의 경우 종이 서류 대신 전자대장을 사용하고 의안 내용 검토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의안 처리 시스템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기대하면서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와 함께한 의정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